부동산 시장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IMF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와 같은 경기 침체가 지금 와 있다고 봐요. 이미 왔다고 봐요. 전부 다 언제 오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태라든가 경기 침체 상태를 보면 IMF보다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은 서울의 강남 일부에 신고가가 형성되고 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걸 신문에 제가 봤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뭐 신고가 뭐 평당 1억에서 평당 2억까지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서울의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만 이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있어요. 건설 회사가 막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은데 또 주택 시장이 안 좋은데 서울의 일부 지역만 가지고 뭐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 통계적인 허점이거든요. 평균만 가지고 따지면 지금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그렇게 량이 많지 않아요. 고가가 몇 개 팔린 걸 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이걸 이제 통계 허점이라고 그러죠. 평균 낸 걸 가지고 얼마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언론에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상태가 와 있는데 IMF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또 경기를 그렇게 체감하고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느니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키는 거는 저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신뢰 안 하거든요. 지상파를 신뢰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그런 식으로 과장된 기사를 내면 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과거에는 메이저 언론들만 백악관에 출입해서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나 SNS,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이 바로 소셜미디어, 유튜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주류 언론을 믿지 않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더 신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뒤진다, 박빙이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도 언론이 계속 써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언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유명한 유튜브 백악관 출입증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백악관 취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이 과장된 보도를 하고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신문에 내. 우리나라 지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자꾸 써댄다면 저는 그거는 과장 기사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를 놓고 봤을 때 강남 상구의 주택이 61만 채인가 그래요. 60만 채가 좀 넘어요. 그중에 아파트가 한 30만 채 되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60몇만 채인데 우리나라 지금 부채를 빼고 30억 이상 있는 분들이 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그러면 1%면 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30억 이상 있는 분이 50만 명이에요. 물론 부채를 다 뺀 거죠. 지금 50만 명인데 강남 상구의 주택은 60만 채예요. 61만 채예요. 그러면 최소한 30억 이상이 있어야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금을 주고. 그러면 내가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전 재산이 30억이다 하면은 그 집 못 사는 거예요. 쓸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 상구는 감당 능력이 1%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 50만 명뿐이 안 된다. 그 50만 명도 50만 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2명이 산다면 25만 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 상구의 주택은 60만 채가 넘는 거예요. 감당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감당 능력이 안 되는데 거래하는 거는 초고가, 그러니까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래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강남 집값이 오른다. 우리나라 전체 감당 능력을 봐야 돼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강남 상구가 계속 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건 거래된 거 가지고 수십 건 거래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100억, 200억 그 이상 갖고 있는 분들 300억 이상 있는 분들이 한 3만 명 우리나라 3만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3만 5천 명. 그분들은 거래하는데 부담이 아무것도 없죠. 40억짜리 집을 사든 50억짜리 집을 사든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게 거래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거래를 가지고 언론에서 강남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쓴다면 저는 우리나라 전체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부정확하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잖아요. 해제를 하니까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언론이 띄워요. 아,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됐으니까 여기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또 띄워요. 엄청난 좋은 호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니까.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에 감당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정 수준뿐이 안 되는데, 물론 그 강남에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집값이 틀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를 해버리니까 막 지금 투자할 때다, 투기할 때다. 언론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언론에서 지금이 집 살 때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뭐 이런 게 언론에 막 나요. 야, 과연 이런 기사가 나도 되겠는가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계속 띄우기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하나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도 그걸 기화로 해 요만큼 영향이 있는 것을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띄워가지고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거기뿐만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까지 묶어버렸어요. 이번에. 이게 정책이냐 이거죠. 이게 정책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저는 공무원 집단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고위 공무원 집단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제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자꾸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들 이번에 대규모로 자르는 이유가, 과거에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4년만 버티면 대통령은 이제 나가는데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대규모로 막 10만 명 이상을 해고시킴으로써. 그래서 모든 정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무원을 과감하게, 예산 절감도 있지만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공무원들은 말을 들어야 된다.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정책을 충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저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나가는데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려고 또 규제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또 토지 허가제를 묶었다가, 이거는 위법적인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 공무원들이 맘대로 허가제를 해제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도 하고. 원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할수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대출 규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위축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린다고 부양 정책을 피겠죠. 그래서 이런 냉탕 온탕 정책은 이번에 굉장히 지금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가지고는 도대체 뭐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공무원들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처럼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책대로 공무원이 따라줄 때만이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데, 그 공무원 집단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임기 5년짜리 대통령, 임시직이잖아요. 5년짜리 임시직이에요. 공무원은 뭐예요? 평생 정년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약을 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중에 공약을 한 이런 내용들을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움직여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무원의 힘에 의해서 뭐 정책을 피고 싶어도 들은 척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버티면 되니까. 더군다나 임기를 1년, 1, 2년 남겨놨다. 이제 복지부동이죠. 안 움직이죠. 이런 것들은 그 공직사회의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이 4년만 버티면 된다 말을 안 들어요. 정책을 펴고 싶어도. 그래서 이번에 2기 때는 과감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정책을 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새겨드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이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 신문에 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데도 왜 건설회사가 힘드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건설이 다 됐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만 채가 훨씬 넘잖아요. 2만 채가 훨씬 넘어요. 이거는 건설회사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계약금은 냈는데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잔금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지방에. 그러면 건설회사는 무슨 돈 가지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돈들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강건설, 또 신동아건설, 또 삼부토건 이런 건설회사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잖아요. 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뭐 자산 유동화 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고 있잖아요.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데가 이미 금년
1월과 2월 중에만 100개 넘게가 지금 폐업을 했어요. 뭐 부도가 났거나 문을 스스로 닫거나.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까지 다 합하면은 훨씬 더 많죠.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요. 600개가 넘죠. 그러면 600개가 넘는 건설회사들이 1월 달과 2월 달만 폐업을 하고 있어요. 폐업. 그리고 또 1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어떤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번 수익을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행 이자도 못 갚으면은 그 회사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1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지금 버는 수익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만간 문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4월 위기설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위기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PF의 영향평가가 4월에 있어요. 한 번 더. 그때 이제 또 많은 회사들이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건설회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도 건설회사들이 잘 안 달라들어요.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지요. 또 건설 공기도 늦어지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 분양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건설회사들이 잘 안 달라들어요. 아주 우량한 재개발 재건축 빼놓고는 잘 달라들지를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조합하고 분쟁도 생기거든요. 공사비를 올려달라. 어떤 데는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계약 맺을 때하고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공사비를 2배 올려달라는데 분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 재건축이 그렇게 뭐 크게 구미에 당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도 건설회사가 쉽게 달려들지 못하고 아주 우량한 최고의 이건 분양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데만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압구정 재건축 같은 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달라들고 있잖아요. 이건 좀 우량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압구정동 같은 데는 뭐 한 채가 뭐 100억이 갈 거다. 30평 40평이 뭐 100억이 갈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전 세계의 고급 주택들을 비교하면 최고가를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 뉴욕의 아파트 이제 뉴욕에서는 콘도라고 부르죠. 뉴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3억에서 4억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1억 5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최고가가 너무 싸다. 압구정이 너무 싸다. 이렇게 말하는데 뉴욕의 평당 3억, 4억짜리는 거기는 뭐 100억부터 2천억짜리까지 있어요. 아파트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별장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몇 달 사는 별장 개념으로.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최고가 아파트라도 별장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와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하고 자꾸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평당 3억이 갈 거다. 4억이 갈 거다. 이런 말들이 기사에서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호재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분들이 많아요. 몇백억 이상 되는 분들 또 1000억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거래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뉴욕의 아파트처럼 평당 3억이다 4억이다 뭐 이런 허망한 이야기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돈이 뭐 많은 분들은 사실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억, 200억짜리 집들이. 그런 경우는 사고 팔 수는 있겠죠. 그거는 굉장히 초고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고 대다수 95% 이상의 아파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파트 값이 오른다 내린다 할 때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만 오른다 내린다 뭐 강남이 오른다 또 용산이 오른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지금 반값으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도 엄청 많아요. 또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또 서울의 그 강남 상구 말고 다른 지역은 지금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르는 걸 가지고 자꾸 부각을 시킨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건설사마다 보통 20-30개의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건설사 하나 아까 제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건설사가 하나 무너지면 20-30개의 하청업체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또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업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설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제 안 좋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에도 더 안 좋은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건설사 PF 문제, 은행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은행들도 파산할 수 있죠.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파산하는 거죠. 특히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몇 군데 위험하다, 뭐 언론에도 나고 그러는데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메이저은행은 워낙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몇 개가 무너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저는 지금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 경기 침체가 회복이 안 되고 장기간 간다면 저는 과거처럼 IMF 때처럼 은행들도 무너지는 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과거에 우리 IMF 때 또 외환위기 때 봤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못 찾잖아요. 그런 긴 줄을 서가지고 생활자금을 은행에서 찾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악몽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위기가 오는 시그널은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정책, 또 다른 나라의 정책, 또 유럽의 정책,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내가 관세 이만큼 물리면 나도 물리겠다. 같이 때리고 있잖아요. 상호 관세 제도, 보호무역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호무역 제도로 가가지고 경제 공황이 온 게 1930년대예요. 1930년대부터 10년 동안 엄청난 공황이 왔잖아요. 그때 보호무역 제도예요. 관세 전쟁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엄청난 경제 불황, 10년 동안 엄청난 불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제 공황이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복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공황까지 안 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잘못하면 경제 공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멈출 것이냐 또 더 강화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직격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악화될 거냐, 언제 IMF가 올 수도 있을 거냐, 예측이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만 있다면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외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얻어맞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꼬마 빌딩에 열풍이 불었었죠. 그 꼬마 빌딩이라는 게 비교적 적은 돈으로 사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자, 임대수익을 올리자. 이게 꼬마 빌딩이잖아요. 대형 빌딩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내가 대출 좀 받고 적당한 빌딩을 사자. 그래서 꼬마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내 자산에 맞는 빌딩을 사자. 꼬마 빌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열풍이 불었었어요. 사면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나온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직격탄을 맞아요. 주거용은 직격탄을 덜 받아요.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살던 집을 막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업용은 수익이 안 나오면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에 수익이 안 나오면 그 부동산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 한 푼도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수익이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럼 빌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마 빌딩이나 조그만 빌딩을 사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임대료 받기를 원했는데 공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남에 뭐 어떤 지역 보면은 막 거의 반 정도가 공실이에요. 지금도 공실이 많아요. 뭐 공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싸게 안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내리면 들어와요. 꽉 차죠. 근데 왜 안 내리느냐? 이걸 내리면 건물값이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고 그냥 비워놓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주면 그 임대료에 맞는 건물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값이 한 30-40% 떨어졌네? 대출금을 상환하시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건물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낫죠. 실제로 임대료를 싸게 받으면 거기에 맞는 건물 가치가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비싸게 안 놓으면 공실로 놔두는 게 낫겠다. 근데 공실을 무한정 놔둘 수는 없어요. 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공실로 무한정 놔두면 건물 주인은 손해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공실이 생긴 지가 벌써 2-3년, 3-4년 이상 됐어요. 더 이상 못 버티면은 결국은 그 건물은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건물에 수익이 안 생기면 건물은 나하고 관계없는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아파트 상가도 굉장히 비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대형 빌딩도 좀 공실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공실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제대로 안 나오죠. 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건물값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폭락하는 게 뭐냐면 건물값이에요. 아파트값, 주택값은 잘 안 떨어져요. 왜? 사람이 사는 데니까.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안 팔면. 근데 건물은 안 팔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넘어가 버리는데, 경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가 좋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생길 수 있는데, 단점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이러한 침체가 계속된다면 건물은 남에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은 버티면 되겠죠? 근데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받은 분들은 나중에 은행에 대출 받은 만큼 건물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은행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주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일단 돈을 못 벌면 건물 자체를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건물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건물주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가 좋거나 평상시만 유지해도 건물주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임대 수익.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건물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수익이 나오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남에 빌딩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빌딩값이 나중에 폭락을 하면 그 아파트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건물값도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중심지 고급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 집 한 채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다른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심지의 고가 아파트도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지속되면 고가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일 힘들 때예요.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 제일 힘들 때고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속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한 16%. 근데 상가 공시를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상가 이런 공실 같은 데 보면은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워놓기 뭐 하니까. 아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할까 봐 그러지만 그 상가 조그만 것들은 관리비만 내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관리비 부담을 하기 싫으니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있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실률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 숫자에 안 잡힌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 아파트 상가들 보면은 실질적인 공실률은 3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비어있고 공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과잉 공급이에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질 때 상가를 많이 짓는 이유가 과잉 공급하는 이유가 상가에서 돈이 많이 남아요. 상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요. 아파트는 상한제가 있죠. 그래서 상가에서 과다하게 분양해가지고 뭐 광고를 잘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해가지고 그 상가를 사자마자 상가값이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아파트 상가의 현상이에요. 근데 건설회사는 상가 분양에 돈이 많이 남거든요. 상가를 100채를 지었다. 그러면 70채만 분양이 돼도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강남에 어디 상가 보니까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상가를 일괄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일괄로 매각하면서 반값에 내놓는 걸 봤어요. 실제 그 분양가에 반값에 내놓는 걸 봤어요. 그래도 파는 게 낫겠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질 때 상가를 많이 지어서 고가 분양을 해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고가 분양을 해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그걸 구입하는 분들은 광고만 믿고 들어와서 내가 은퇴해서 여기서 임대료 꼬박꼬박 받겠다 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상가가 어려워져요. 특히 경기도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폐허된 데 많아요. 경기도 아파트 상가는 비어된 데 많아요. 서울도 많이 비어 있어야 상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과잉 공급돼서 그래요. 경기가 좋으면 과잉 공급돼도 버텨나가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과잉 공급된 상가들이 버텨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주거용은 경기의 탄력성이 좀 적죠. 경기에 비탄력적이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에 탄력적이에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죠. 경기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앞으로 한번 2차례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예요. 상당 기준으로 4.5%. 우리나라는 2.75%예요. 그러니까 한 1.7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미국보다. 그게 정상이에요. 같거나 최소한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자꾸 낮추는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시각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춰서 보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다. 미국이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4.5% 그대로 했잖아요. 그거는 경기 침체가 버틸만 하다 하는 거고 만일에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으면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내린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업용 부동산 흔들리면 당연히 은행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도 몇 개 부도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금 상환을 못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요새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요. 폐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데도 그냥 경기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25%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식당을 한다든가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또 빚도 많아요. 대출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생각하면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돼요. 그 빚 부담이, 부채 부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부동산 값을 생각하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제일 빨라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금리 올리면 부동산 값은 자동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내리느냐?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아파트 미분양도 지방은 많고, 또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의 거래고,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의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상가는 더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정책도 물론 잘 피해야 되지만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 특히 우리나라 지금 아직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상태가 우리나라는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협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면 협상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정책 결정자들이 다시 우리나라 지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도자가 다시 되면은 미국하고 또 접촉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뭐 좋게 하겠다 나쁘게 하겠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환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외부 환경을 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어려움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또 기회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희망이 생기는 법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은퇴를 하면 서울에 이제 집을 한 채 있는 분들이 그 집만 있고 나머지 이제 생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을 팔고 집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 집값, 특히 중심지 같은 데는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봐왔기 때문에 집을 안 팔고 그 집을 전세에 놓고 이제 경기도로 좀 싼 데 가면 좀 다운사이징 시켜가지고 조금 싼 데 가면은 생활도 할 수 있고 생활비도 나오고 그래서 좀 싼 지역으로 그러니까 집은 안 파는 거죠. 집값은 나중에 서울은 더 오를 것이다 하는 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안 팔고 경기도 좀 싼 지역에 가면 생활비도 나올 수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집을 월세를 놓으면은 월세를 받아서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싼 집으로 전세나 월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울에 집을 안 팔고 경기도나 외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집을 팔고 가면 더 낫겠죠. 그런데 안 파는 이유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서울은. 젊은 분들은 직장에 가까운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직장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서울에 가까운 데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먼 경기도에 살면 출퇴근을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중심지로 나올 기회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경기도나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굳이 중심지에 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쾌적한데.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퇴를 하더라도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또 친척도 만나고 또 동창들도 만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데서 자리를 잡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은퇴자들. 그거는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집값이 싸면은 은퇴하고도 서울에 살겠죠. 너무 북적북적한 것도 있지만 집값이 비싸서 나가는 경향이 훨씬 더 많죠. 앞으로 이제 지방이 더 선호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방에 더 있고 싶지를 않아요. 인구가 줄수록.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100명뿐이 안 된다. 가정 지금 5천만 명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봐요. 100명이 한 군데 모여 살겠죠. 저 지방에서 한 명 살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도심으로 몰려들어서 사는 경향이 있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지방이 조금씩 개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을 하는 거는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나중에 이제 3천만 명, 2천만 명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20년, 30년 지나면, 또 50년 지나면. 그러면은 인구가 줄면 줄수록 지방의 도시였던 지역, 중소도시였던 지역은 원시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는 이제 동물들만 사는 사자나 토끼나 호랑이, 뱀 이런 그 아파트에 살겠죠. 서로 모여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줄수록 도심으로 더 몰려 사는 거예요. 사람은 모여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가 반이 된다. 그러면 지방에 소멸하는 도시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거기는 다 원시림이 돼버려요. 사람이 안 사는. 예를 들어 거기서 한 100가구 살던 데서 50가구 살면 나머지 50가구도 살기 싫잖아요. 점점 떠나요. 10가구 남았잖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럼 10가구도 떠나고. 그러면 인구가 줄면 줄수록 지방의 중소도시는 원시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못 사는 상태로. 근데 인구가 늘면 늘수록 지방이 개발될 소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인프라를 형성하면 돼요. 인프라.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지만 각 주별로 핵심적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땅은 좁지만 핵심적인 도시들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중심지예요. 이거를 이전하지 않고는 서울의 집중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뭐 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겼잖아요. 옮겨놨더니 처음에는 세종시가 떴잖아요. 근데 대부분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퇴근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출근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처음에는 막 집값도 엄청 오르고 뜨다가 결국은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있으니까 교육도 서울에서 시켜야 되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출퇴근을 하게 되니까 세종시 집값이 막 반값 이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세종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뭐 소멸까지는 안 가겠지만 집값이 뭐 반값 이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세종시가. 그 이유가 인프라가 같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세종시가 교육을 시키기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젊은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교육시키겠죠. 근데 서울에서 교육 다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인프라가 서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해 서울로 퇴근하고 잠시 거기서 잠시 머물고, 그러니까 전부 서울에 집이 있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정부 정책이. 누구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교육기관이나,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방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서울대 들어오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또 어떤 도시학자는 또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처럼 그런 인프라 시설이 지방에 있지 않고는 서울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체 일일 생활권이에요. 지금 KTX 타면은 대전까지도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전체가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서울 집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으려면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세종시에서 애를 키워서 훌륭하게 키우고 대학도 세종시 근처에 보내면 애가 나중에 훌륭하게 될 것이다. 서울 누가 올라와요? 아무도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종시에서 애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로 와야 되고, 서울에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대치동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러니까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은퇴한 분들은 이제 직장이 필요 없잖아요. 직장도 필요 없고, 은퇴한 사람들은 필요한 게 교육도 필요 없잖아요. 애들도 없고, 교육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병원이잖아요. 병원 인프라만 있으면 좀 외곽으로 좀 떨어져도 괜찮을 수 있죠. 정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고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정착해서 10년, 20년 살면 그게 고향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기 싫죠. 그래서 한 군데를 정착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과거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던 고향에 항상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한 군데 정착해서 사람은 살고 싶어 해요. 정착해서 못 살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불편하다 뭐가. 뭐 교육도 불편하고 또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불편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착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젊었을 때 정착하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서울. 직장도 가깝고 모든 게 다 가깝잖아요. 내가 학교도 여기서 다녔고 모든 게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지방으로 멀리 가는 거고, 정착을 한 군데 못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려면 정착을 했을 때 그 정착지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돈 벌면 점점 안으로 들어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값, 도시 이론에 보면은 부동산 값은 도시 중심지가 있을 때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외곽부터 떨어져요. 부동산 가격의 사이클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이
중심지가 제일 높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외곽부터 떨어져요. 오르면 어디서부터 올라요? 중심지부터 올라요. 부동산이 오르면.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부동산이 중심지부터 오르다가 경기가 또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 외곽 지역은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떨어져요. 이게 도시 이론이거든요. 이게 도시의 지가 곡선이거든요. 곡선. 떨어질 때는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중심지는 제일 나중에 떨어져요. 지금 외곽부터 떨어져요. 가뜩이나 집값이 안 올라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럼 제일 먼저 떨어져요. 외곽이. 그럼 중심지는 언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막 시작되고 그러면 중심지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IMF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기에 보면은 우리 강남의 아파트도 반값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제일 나중에 떨어진다는 거죠. 외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은 왜 외곽의 집값이 안 오르느냐? 오를 때는 제일 나중에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떨어져요. 외곽부터. 그러니까 중심지만 계속 오르는 게 경기 사이클이 생기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려면 이 꼭대기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다른 데 있다가 또 옮기고 하는. 저도 요즘 하숙집이 새로 뜬다 이런 기사를 보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또 하숙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하숙을 한 적이 있지만 하숙이 엄청 편해요. 일단 싸요. 다른 데보다 싸고 또 밥을 주잖아요. 밥을 주고 하숙이 굉장히 편해요. 요새 이제 하숙집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대학가에도 거의 없어졌어요. 대부분 원룸에서 살지 하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하숙집이 좀 뜨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일단 원룸 하나 하는 것보다도 하숙집이 더 싸고 또 밖에 뭘 하나 사 먹으려면 지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숙집에서는 저렴하게 집밥을 먹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하여튼 밖에서 원룸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그리고 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울려 살 수 있잖아요. 원룸이나 이런 데 살면은 고립돼 있는 반면에 또 어울려 살 수 있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 범죄도 있잖아요. 또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보증금 떼이는 경우도. 근데 하숙집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숙집은 보증금이 뭐 거의 없거나 뭐 조금 받거나 뭐 옛날 제가 할 때 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보증금을. 그래서 뭐 전세금이나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고 또 원룸 같은 경우는 범죄가 뭐 가끔 나타나잖아요. 뭐 집을 침입해서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숙집은 여러 명 어울려 사니까 그런 거 없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아마 하숙집이 조금씩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끌고. 예, 하숙집 요새 뭐 대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중장년층들도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도 굉장히 편리하죠. 요즘은 하숙집이 깨끗해요. 뭐 인터넷 와이파이도 되지 또 화장실도 각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또 공동으로 또 거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방도 이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싸다는 거죠. 싸고 편리하고 밥 주고. 그래서 중장년층들 특히 싱글인 중장년층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부부가 좀 잠깐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하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하숙이 굉장히 편리한 게 고립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는 하숙이 굉장히 편리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아마 그게 외식비가 굉장히 비싸져서 이런 현상도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중장년층이 하숙집으로 몰려드는 경우도.